네, 촉박한 일정 속에 치러지는 5구 대선이 21일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장미 대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야말로 안개 속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을 누비며 총력 유세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예. 이 시간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대선 전국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부터 이제 그 대선 일정이 시작이 됐고요. 상당히 좀 후보들 동선이 참 길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재인 후보 오늘은 그 제주에서 호남 지역을 방문하게 되고요. 안철수 후보는 TK 지역, 또 홍준표 후보는 PK 지역, 유승민 후보는 경기 지역을 유세합니다. 일단 부소장님께서 각 후보들 동선부터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호남선과 경부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을 그 호남선을 택한 거고 문철수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예. 문재인 후보는 섞이시는군요. 양강구도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네요. 예. 그래서 이 둘 중에 뭐를 선택하느냐 이건 전략적인 건데요. 사실 어제는 첫날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디로 갈지는 포석 그 개념으로 전략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생우살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진영을 먼저 다져놓고 그다음에 적진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선거 전략인데 사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의외의 그런 그 수를 뒀어요. 어제 그래서 대구 찍고죠. 대구 찍고 대전, 수원, 서울. 예. 상대적으로 뭐 적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용인되는 것이 지금은 과거하고 선거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간 대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희석화돼 있고 예. 영남이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적진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어느 지역을 가느냐보다는 무슨 메시지를 하고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보수 진영의 그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제는 TK, 오늘은 PK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역시 보수 진영의 흩어진 민심을 어떻게 모아나가느냐가 선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교수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흑수저를 계속 부각하고 있는데 어제 유세 첫날 시장만 네 곳을 들렀더라고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 이제 재래식 시장, 전통 시장을 예. 다닌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서민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서민 출신이고 어릴 때부터 많은 이제 고난을 겪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보수 우파, 뭐 이제 좌파 이 구도로 지금 선거를 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홍준표 후보가 이 서민 활동하는 건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후보들도 아마 시장으로 많이 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거 초반에 그 이미지를 강조하는 건데 단지 이 홍준표 후보의 경우는 지난번 경남지사 할 때 그 진주 의료원 폐업이라든지 무상급식 중단시킨 거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서민하고는 잘 맞지 않는 대치가 되는 부분이죠. 예. 논리거든요. 그래서 서민 행보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권자들에게, 서민들에게, 그야말로 서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전통시장 간다고 서민을 위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어느 지역을 가고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과거의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과 같이 좀 이렇게 조화시키는 그러한 세심함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어제 보면은 문재인 후보도 700km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530km. 상당히 좀 이제 전국을 두루 아우르는 굉장히 긴 강행군을 펼쳤는데요. 어제 문재인 후보가 이런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DJ 노무현이 기뻐할 것이고 박정희도 웃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전국 그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러니까 적폐청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 부각시키는 거죠. 사실은 적폐청산을 그 뒤로 미루는 것도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통합을 하면서 나라의 힘을 모아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본질에 굉장히 충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대구를 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 대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울로 마무리하는 이 구조를 보면은 상당 부분 이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기 근거지뿐만 아니라 뭐 이런 지역들을 같이 아우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서 메시지하고
일정 자체가 어느 정도 뭐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전 같은 면에는 사실은 굉장히 촘촘한 선거 전략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통신이나 교통이 발달됐기 때문에 상당히 긴 동선을 가지고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엮어나가는 것들은 좀 발전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대구에서부터 선거 유세를 시작했는데 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 후보에게 절실한 부분은 중도나 보수 쪽으로 표를 좀 확장시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지금 양강인데 문재인 후보는 지지층들이 대단히 탄탄하다, 고정 지지층들이 있다라는 것이 기본이고 안철수 후보는 중도와 보수를 아울 수 있다, 진보를 이렇게 이것이 장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집력 대 좀 확장성 있는 후보가 기본적인 프레임인데 바로 거기서 선거 전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 후보는 좀 중도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이고 따라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예. 사실 뭐 적폐청산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적폐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뉘앙스,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청산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통합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어제 유세 첫날 대구를 갔던 거잖아요. 대구는 네. 아무튼 지금 그 TK 대구 경북 지역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문 후보를 좀 어쨌든 당선을 저지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좀 이게 지지가 쏠리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적으로. 이번 선거가 뭐 지역적으로 과거처럼 이렇게 확연히 갈리는 선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러한 변수는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통합을 강조하면서 대구 쪽으로 갔던 것이고 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다 좋아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오늘 호남을 가는 거. 이제 안철수 후보는 반대예요. 네. 일단 호남에서 표를 다지겠다라는 것이고 예. 지난 총선 때 호남에 그 바람을 일으켰던 거였잖아요. 그 국민의당에 오늘이 있게 했던 그 호남에서 다시 한번 이제 안철수 바람을 일으켜서 선거를 이제 장악해 나가겠다는 건데 여전히 대구 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구 표심이 이제 계속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게 간다면은 이 전체 선거 구도로 볼 때 안철수 후보에게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대구를 간 건데 뭐 대구도 그렇고 호남도 그렇고 충청도 그렇고 다 중요하죠. 또 수도권 인구도 그렇죠. 많고 어느 지역이나 다 중요해요. 단지 그 지역의 특성 같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충청 표심 같은 경우는 또 뭐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데 의미가 있고 바로 거기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그 프레임 대결 속에서 대구와 호남을 이렇게 엇갈려 간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폐청산에서 통합정부를 어떤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걸 바꾼 상태에서 여기서 오는 어떤 확장성이 좀 있을 것인지, 덕을 볼 수 있을 것인지, 특히 TK 지역도 그렇고요. 열세를 좀 만회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소장님?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국이 다 전쟁터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타겟으로 하기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늘어나면 문재인 떨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확장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안철수 후보를 잡아놓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결국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를 보면 좀 주춤했다. 이것이 이번 주초에 뭐 반영이 돼서 문재인 후보가 좀 광폭 행보를 하는데 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거꾸로 안철수 후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후보는 좀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은 양자가 어떤 게임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은 전쟁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영입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 진영에서 모두. 예. 그런데 양쪽 진영 다 이렇다 할 그 성과가 없어요. 그런데 수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크게 특별하게 뭐 이게 없지만 안철수 후보 같이 공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외연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핵심적인 선거 전략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주춤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는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호남과 영남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수도권 표심이 좀 가른다, 결과를 가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수도권 지지율을 좀 굳히기 위한 두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은 뭐 여러 지역의 유권자들이 다 모여 있고 그야말로 총선의 승부처는 역시 대선의 승부처는 뭐 총선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긴 한데 역시 수도권입니다. 인구가 뭐 우리 남한 인구의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반이 모여서 하는 그렇죠. 데가 예.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보수 쪽으로 외연을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연령별로도 세대별로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네. 이번 선거가 이념적으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여전히 전 상당히 갈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적인 분석들은 이념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념적으로 상당히 안 후보와 문 후보에 있어서 상당히 갈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연령층이 높은 분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안 후보 쪽의 지지가 좀 상대적으로 높고 젊은 유권자들이 이제 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는 그러한 유권자가 다 같이 혼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어쨌든 문 후보는 좀 연령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쪽으로 가고 그쪽에 좀 선거의 전략의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이고 안 후보는 2011년도에는 원래 안철수 후보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게 역전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이제 회복하느냐가 이제 안 후보에겐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거에 대형 이슈가 없어요. 지금 문 후보나 안 후보에게 이른바 네거티브적 관점에서 몇 개의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저는 그것들이 완전하게 선거의 승패를 가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싸웠을 때 17대 대선 때 그때 BBK 동영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후보가 이겼어요. 이런 대형 이슈나 네거티브가 없는 것과 또 한편으로 네. 선거를 가르는 어떠한 아젠다도 별로 없어요 지금. 뭐 경제 민주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지난 뭐 대운하라든지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아주 특이하게 선거의 프레임이나 선거 구도가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선거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아직 20여일 남았기 때문에 여러 네거티브 변수도 남아 있고 또 홍준표, 유승민 또 안철수 후보의 이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도 역시 변수긴 합니다. 여전히 뭐 유승민 후보가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도 변수라 하더라도 물론 안보 변수 굉장히 중요한 변수고 중요한 건 어쨌든 커다랗게 선거를 좌우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역시 토론회. 내일 토론회 열리잖아요. 일단. 예. 13일 토론회가 있었고 13일 토론회가 생각보다 많은 좀 파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우러져야 되겠고 수도권은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같이 아우러져서 수도권의 표심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약간 보니까 그 이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담론도 없고 또 이념 지역 구도 개념도 아니고 근데 보니까 약간 세대 간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40대, 50대 차이라고 할까요? 지지율도 그렇고 네. 그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지역 대결이 아니면 세대 대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후보 간의 그 어필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차별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뭐 안철수 후보가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상대적으로 또 문 후보가 그 지지가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역대 대선을 쭉 보면은 결국은 자기 지지층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상대표를 뽑아오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패의 요인이 되는데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두 번 다 보수 자기 그 높은 세대, 나이 많은 세대는 다 지키고 20, 30대 젊은 층에서 상당 부분 선전을 하면서 결국은 정권을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보수 후보가 없지만 안철수 후보를 중도 뭐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 고령층들이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데 안 후보가 가지고 있는 또 젊은이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슈 자체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슈들을 선점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젊은 층들한테 공략할 포인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대 대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 386 세대가 집중적인 지원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양쪽 다 좀 기회와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와 같이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이슈가 어떤 정책이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슈도 없고 정책도 없고 아젠다도 없고 이런 선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지금 양쪽에서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사활을 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사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만기 칠람을 하는 거는 부작용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럼 결국 그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 주변에 그 정책을 담당할 누가 있다. 거기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지지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영입 인사의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사의 실패가 굉장히 영향을 끼친 부분이 많죠. 예, 지금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예. 지금 문재인 후보가 박영선 의원을 비문계였죠. 박영선 의원을 끌어안으면서 이제 통합을 마무리하고 김종인 전 대표, 정운찬 전 총리, 또 홍석현 전 회장 등에게 잇따라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문 후보의 외연 확장 또 인사 영입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변재일 의원 탈당 소리 있었고 예, 예. 네. 박영선 의원 탈당 소리 있었어요. 근데 예. 뭐 다 이제 없던 일이 됐죠. 봉합이 됐죠. 뭐 같이 이제 문 후보를 돕기로 했고 박영선 의원은 뭐 아주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예.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내에서 일단 갈등을 봉합하지 않으면 통합 이미지 자체가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내의 어떤 그러한 그 갈등 요인들, 위기 요인을 극복한 건 뭐 문 후보로서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 말씀하신 정운찬, 뭐 김종인 전 대표, 홍석현 전 회장 이런 분들과 같이 하면 좋겠죠. 그건 문 후보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캠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지금 이분들이 계속 뭔가 제3지대, 그 홍석현 회장은 좀 다르긴 한데 제3지대며 뭐 빅텐트로 이런 것들을 부단히 시도해 왔잖아요. 네. 그러나 다 이제 무산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도 나중에 대선 때까지 어떤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최근에 지금 상도동 과거에 이제 상도동계 YS계죠. YS계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돕기로 한 것도 나름으로 뭐 통합이란 측면에서부터 의미가 있죠. 과거처럼 뭐 상도동계, 동계동계가 뭐 절대적 영향력 행사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쪽을 수렴한다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현대 정당의 아주 주요 경향 중에 하나가 보수와 진보를 같이 이렇게 아우르는 네. 이른바 이제 망나형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현대 정당의 특성이 후보들도 가능하면 여러 이제 유권자들을 그 이념의 다양성을 끌어안으려 하는 것인데 단 이번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변별력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아무리 후보들이 모든 유권자를 다 끌어안으려 한다 하더라도요. 유권자의 정체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끌어낸다고 어떤 유권자들도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일 토론에서도 그런 차이가 더 좀 약간씩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들도 상당히 중요한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대형 이슈라든지 선거를 관통하는 그런 어젠다는 좀 뭐 잘 안 보인다 하더라도 후보들이 뭔가 계속 정책을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안 후보는 확실히 좀 보수 쪽의 어떤 그 스탠스에 분명히 무게 두는 게 눈에 보이고 왜냐하면 민간과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기본 스탠스 가지고 있고 네. 문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가 상당히 개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갈리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전형적인 사회경제적 차원에서의 어떤 차별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 그리고 이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안보 문제 같은 것들 안보 문제는 좀 우쿨릭하는 것 같아요. 전체 예, 보수 네. 유권자들이 워낙 지금 한반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대단히 이제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밖에 복지 문제나 보육 문제 아마 이런 것들도 유권자 중도 유권자들은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까 김우석 부소장께서 이제 그 이런저런 게 다 대등소이한 상황에서 인재 영입이 중요한 거죠.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새 정치의 조건으로 부패 척결을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캠프 인물 중에 공금 횡령, 뇌물수수 등의 실형 선고받은 인사가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안 후보가 이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테고 결과적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또 모니터링이 없었는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후보는요? 영입 인사는 인원이 많아질수록 그 부정적인 측면들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총선 때 위기에 많은 사람들을 영입했는데 계속적으로 그 문제 그렇죠. 발생했지 자본이 있었죠. 않습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문제 있는 사람을 영입했다는 게 그게 그 이슈가 아니라 그게 부각될 정도로 긍정적인 영입 인사가 없었다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마음 아파야 할 때 뭐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입 자체를 소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는 영입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김종인 같은 분은 뭐 승리를 하려면 당연히 영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적거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의구의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배경이 뭐가 있느냐. 결국은 박지원 대표나 국민의당이 이번에 좀 이렇게 그 상황이 좋아지니까 좀 폐쇄적으로도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세간에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안철수 후보의 돌파력의 한계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지지부진해지면은 지금 조정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론 지지의 그 정체,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선거 끝까지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게 뭐 위기 때는 외연 확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캠프도 패권주의 얘기를 하고 폐쇄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오니까 외연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이제는 외연 확장을 인재 영입을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그 국면이 됐다라고 한, 여기에서 누가 핵심적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느냐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바로메터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본격적인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유세차가 잇따라 사고를 좀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사망자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망자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글을 올려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예. 뭐 이제 억울한 죽음이죠. 예. 선거 초반에 선거 초반이 됐건 중반이 됐건 사람이 다쳤으면 또 모르는데 뭐 다쳐도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문재인 후보가 이제 가서 빈소에 찾아가서 조문을 했습니다만 유가족들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 선거 유세차에 그런 어떤 그 불의의 그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교통사고라는 건요. 꼭 이런 교통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어제 문 후보가 이제 빈소에 갔었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이 유가족이 서운하지 않게 그리고 어떤 뭐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게 정말 충분히 위로하고 문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당에서도 그리고 공식 후보 캠프에서도 말이죠. 충분히 보상이라든지 그 밖의 여타 조치들을 충분히 해야 돼요. 납득될 만하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이건 뭐 아주 불행한 일이죠. 예. 네. 좀 사소한 거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요. 조 선생님. 선거를 하다 보면은 사실 매번 선거 때마다 이렇게 선거 차량도 많고 후보의 동선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근혜 그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 4인방 중에 한 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DJ 김대중 전 대통령도 뭐 자유로를 댁에서 오면서 자유로에서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이거는 있을 법한 얘기다. 문제는 이게 우리 식구가 그 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상하게 했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위기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바로메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왈가왈부하기보다는 좀 차분히 지켜보고 고인이나 가족도 있으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바른정당 얘기를 또 해볼 텐데요. 그 이해운 의원이 이종구 정책위의장의 유 후보 사퇴 발언에 대해서 사유로 보면 제명할 수도 있다 말을 했고요. 정병구 의원은 완주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내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가 봐요. 이런 상황 저희 어떻게 좀 일단 뭐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 노무현 후보도 그랬고 뭐 대선 때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지금 이종구 정책위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의 개인 견해라고 얘기를 밝혔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일파만파 당내에서 여러 잡음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당의 후보인데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당의 후보를 당의 어떤 그 의견 수렴 없이 그 개인 자격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선거 기간 중인데 이런 것들은 정당인으로서도 전 부적절한 것 같고 정말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당의 공식 논의 이걸 거쳐서 후보와 상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죠. 물론 이종구 의원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자신의 그 속한 정당의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근데 너무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선거는 어차피 한 명이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후보가 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무슨 낙선할 것 같다고 해서 다 연대하고 무조건 단일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유승민 후보는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후보의 의사를 존중해야죠. 아무리 지지율이 안 나오더라도.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은 선거가 끝나도 정치는 계속되는 것이고 보수라는 가치는 여전히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진보가 이기든 보수가 이기든 말이죠. 이른바. 근데 지지율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사퇴 얘기하고 이런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과거 대선에서도 항상 이랬잖아요. 막판에 후보 단일화 논의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냥 후보 단일화나 이 연대도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썩 그래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정치공학적으로만 해석하는 건 옳지 못하다는 최 교수님 말씀이셨는데 소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보면 후보하고 당이 지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도 그 한국당하고 합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라는 두 파가 아주 그 첨예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면 의원들이 영남 쪽 의원들은 한국당하고 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많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비영남권들은 안철수 후보를 그렇죠. 지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확실히 바른정당이 내부 구성이나 여러 가지 취향성들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듯이 당선 가능성이 좀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그 보조금 선거 비용을 어떻게 보조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뭐 국회의원들이야 창당 과정에서도 자기들이 뭐 십시일반 해가지고 창당을 했는데 대선 끝나고 그 빚을 같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거북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후보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포기하면은 후보 입장에서는 다음을 기약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그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그걸 잘 조율해가지고 어떻게 그 방향을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때고 그게 결국은 어디로 힘을 실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에 굉장히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첨언을 좀 하면요. 예.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홍준표 후보와 단일화한다. 지금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당내에서. 그건 유보 자체가 유보 스스로가 그거를 뭐 일단 명분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봐도 명분이 없어요. 탄핵이라는 것은 이번 선거 역시 변수입니다. 탄핵 때문에 이 선거가 치러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정당의 후보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정당의 후보가 같이 합친다는 거는 다른 정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 일단 명분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단일화 문제도 지금 같은 정당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우수 소장 얘기처럼.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다른 때 같으면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바람직할 수 있겠으나 지금 선거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 어떤 부류는 자유한국당과 합당 또는 뭐 연대하자고 얘기하고 이쪽은 또 다른 전혀 후보하고 연대한다는 것 자체가 바른정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국민의당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후보가 만약에 누굽니까 지금 이 유승민 후보와 연대라면 과연 표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그러면 호남 지지라든지 진보 진영의 지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대단히 복잡다단한 이 고차 방정식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려 있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번 대선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짚어주신 게 뭐 토론도 있을 테고 인재 영입도 있을 테고 그런데 연휴가 또 있어요. 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해서 징검다리 연휴라서 여행도 많이 나가고 이럴 것 같아서 좀 투표율이 떨어지진 않을까. 이 부분이 변수가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변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게임이 굉장히 치열해지면은 뭐 할 사람은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 양강구도가 끝까지 어떻게 가느냐 아니면 삼강구도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사전투표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의지에 따라서는 뭐 하고 가도 되는 거고 갔다 와서 해도 되는 거고 그럼 그걸 보면은 지금은 연휴가 투표율에 직접적으로 개연성은 있지만 확실하게 투표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기우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선 경쟁 자체가 얼마나 핫하게 가느냐 그리고 쟁점들이 어떻게 부각되느냐가 결국은 투표율의 등락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휴가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항상 우리 선거의 공식처럼 나온 얘기잖아요. 날씨가 좋으면 누가 유리하고 날씨가 나쁘면 누가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좀 어려워요.
날씨가 만약 좋으면 젊은 사람들이 놀러 갈까, 나이 든 분들이 놀러 갈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오히려 골프 치러 가는 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가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입증된 것도 없어요. 사실 예. 검증된 바도 없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날씨가 좋으면 젊은 유권자들이 놀러 가기 많이 이제 투표를 안 한다. 우리 김소 소장님처럼 사전 투표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우리가 10월달에 이제 지난 작년에 그 이 국정농단이 본격화되고 불거지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그 혹한의 그 추위 속에서 촛불을 밝혔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건데 따라서 지금 20대건 30대건 40대건 아무래도 연령이 좀 젊은 층이 촛불에 많이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도 촛불에 왔고 뭐 이랬으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전 활성화됐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지금 촛불 뭐 다 끝나서 촛불 집회는 안 합니다만 거의 뭐 지난주에 하긴 했었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참여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봅니다. 네. 꼭 이게 무슨 꼭 양강구도가 끝까지 꼭 가서가 아니라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한국 사회가 뭐 단지 박근혜 정권뿐만이 아니라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해방 이후에 너무 쌓인 폐단들이 많다. 네. 정경 유착이라든지 부조리의 관행 이런 것들 이거 뭔가 해소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민심이 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미래를 얘기해야 되고 뭐 통합 얘기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바닥 민심에 저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뭐 여러 연유가 끼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투표율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지난 대선보다도 이번 대선에 투표를 참여하겠다라는 게 지난 5년 전보다 4년 전보다 높아요 지금.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 대선에 75% 이상의 투표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한 표 행사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할 강하다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예요. 예상하시는 건데 아까도 저희가 잠시 짚어봤습니다만 어떤 세대 간 대결이 될 수 있겠다 얘기하셨는데 20대부터 40대 그리고 50대 이상층의 어떤 투표율도 저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그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후보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이념 대결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부분도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우리가 짚었듯이 지역 간의 지역이나 세대에도 상당 부분 좀 그 어느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 그 휴일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후보가 어떤 이슈로 사람들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투표장에 나오게 하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관심인 거고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슈가 없고 뭐 정책이 없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회하느냐. 그냥 분노를 투표장까지 끌고 가기는 대선은 지금 한계가 있어요. 총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지만 대선은 결국 미래를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을 다시 그러고 또 재발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고 후보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구점들을 찾아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그런 소구점들을 찾기 위해서 누구와 같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예. 없습니다. 또 이번 대선의 특징은 후보가 15명이나 된다는 거거든요. 지지율 0% 초반대 군소 후보들도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왜 이렇게 많이 출마한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어느 때보다 많이 출마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이번 대선은 뭐 전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고 뭐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어떤 이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 역대 대선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확연하게 갈리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안 후보나 문 후보나 뭐 같은 정당에 소속됐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예.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나온 면면들 보면 이제 장성민 전 그분도 의원 했었죠. 전 의원 TV에 여러 번 이제 사회도 보고 이랬던 분인데 네. 이재호 그 네. 이른바 예. 친이 좌장이라고 불렸던 분, 오선 의원 출신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뭔가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존재감을 드러내서 다음에 꼭 뭐 출마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재호 전 의원의 말은 이재호 후보의 말은 어떤 자신이 표를 잘 못 얻는다 하더라도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충분히 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15명씩 나온 거에 대한 특별한 의미 부여가 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별 의미를 못 느끼겠거든요. 예. 그게 무슨 정당의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유권자들이고 그 15명씩 나온다는 게 무슨 글쎄요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네. 예. 이거를 좀
해석을 하자면은 사실은 진보나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명이면 정리가 될 수 있었어요.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에 TV 토론 5명이 아니라 2명으로 정리될 수가 있었고 지난번에 이정희 의원이 그 사퇴를 하면서 1대1 대결 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그런 그 단일화 압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2명이 나와 있는 거고 진보 진영은 벌써 3명이 이렇게 네. 나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의 압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과정이 있고 이게 국가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방향을 잡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제자백가의 그 개념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다 쏟아놓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요.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과도기적인 상황을 좀 보여준 증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저희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